전성기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이나 조직, 국가가 그야말로 제일 잘 나갈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전성기가 끝나면 그 사람이나 나라는 서서히 기울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백제는 그 시기를 너무 빨리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근초고왕 시절 백제가 고구려로 올라가 펀치 한 대를 날렸다면 이후에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10여 대 펀치를 맞는 것과 같은 385년 11월 16대 진사왕이 즉위합니다. 침류왕이 1년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 당시 침류왕의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어려서 이 진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된 거죠. 왕자가 어리니까 나중에 왕자가 크면 왕위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올랐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진사왕 자신이 큰 세력을 가지고 침류왕 세력을 눌러서 왕위에 앉았을 수 있다. 용맹하고 총명하며 지략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몽령에서 8군성을 거쳐 서해에 이르는 방어벽을 설치했습니다. 고구려는 그해 8월 백제를 침공하지만 별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정말로 할아버지 또 아버지 못지않은 능력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가 아닌 말갈이 쳐들어옵니다. 백제의 패배였습니다. 전쟁에 지면 국가 전체의 사기도 떨어지고 당연히 민심도 흔들리고 왕권도 약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진사왕은 재위 5년이었던 389년 9월에 다시 고구려 남쪽을 공격하고요. 390년 9월 고구려의 도곤성을 공격해 고구려군 무려 200명을 포로로 잡고요. 이후 진사왕은 조금씩 이상해져만 갑니다. 연못, 동산을 만들고 진귀한 새를 기르거나 기이한 화초를 적현성이 함락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진사왕은 사냥에만 빠져 있었다고 광개토대왕이 나타나는데도 사냥만 다녔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까지 왔는데 너 미쳤구나. 학자들은 고구려 도곤성을 차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의 조카, 먼저 죽은 침류왕의 아들이 커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조정을 장악해버린 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진사왕은 어린 아신왕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해서 진사왕의 왕권은 그 내내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사왕은 스스로 물러나긴 싫고 자포자기한 채 그냥 정사를 다 내팽개치고 사냥이나 다닌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행궁, 그러니까 왕이 머무는 별장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17대 아신왕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얻어 터질 상황인데 백제는 다시 원수를 되갚겠다며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복수를 감행했고, 이 전쟁들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백제는 점점 깊은 늪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성기를 역사 속으로 떠나보낸 백제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까진 백제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391년 광개토대왕이 즉위하면서 양국의 처지는 역전됩니다. 고구려는 이 시간 동안 과거 고국원왕의 원수를 몇 배로 되갚아 주었고, 백제는 그야말로 수십 년간 고구려에게 얻어 터지기만 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드디어 백제에 대해서 원정을 시작합니다. 출정할 시간이다. 목표는 권미성이다. 아신왕은 이것부터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죠. 아신왕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고구려를 향해 또다시 펀치를 가해옵니다. 394년 7월 역시 수곡성으로 쳐들어옵니다만은 여기서도 다시 395년 8월 고구려군은 드디어 7,000명의 군사로 백제군 8,000명을 몰살시키는 관미성, 수곡성, 태수, 또 폭설의 회군까지 거의 매년 복수전에 나섰습니다. 백성들한테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신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미친 듯이 전쟁 준비에 매달립니다. 복수에 미친 임금 한 놈 잘못 만나 정말 개고생하는 거죠. 너 언제 정신 차릴래? 396년 광개토대왕은 대선단을 이끌고 한강 이북으로 오게 됩니다. 무려 이때 58개 성 또 700개 마을을 점령한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왕족 여러 명과 신하 10명을 고구려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에 상당한 힘을 잃고 결국 이 외에 태자까지 보내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외는 참 순진할 정도로 백제에 협조합니다.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신왕은 태자를 외 볼모로 보냅니다.
이 당시 백제는 왜 상국이나 다름없었지만 복수의 눈이 먼 아신왕은 자존심이란 놈 여기 넣어놓고 가.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쳤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신라로 도망가 이 당시 백제 인구가 엄청 줄었다고 합니다. 더욱 미쳐버릴 노릇이었죠. 이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아신왕은 그야말로 패급왕입니다. 아신왕은 끝내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백제와 왜가 협공을 해서 다시 이곳 고구려의 이쪽 대방 지역으로 침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백제로서는 지금 이 땅을 굉장히 찾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침입을 해오는 바람에 결국 고구려는 일단 여기를 찾기 위해서 퇴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즉 광개토 대왕은 후연 공략에 실패했지만 이 실패로 아신왕 역시 영토 수복에는 실패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개토 대왕을 향한 아신왕의 복수는 실전, 실패. 여기서 다른 내용으로만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죠. 진짜 우리 역사에 이런 굴욕이 또 있을까요? 정말 무모하고 무식한 복수심 하나에 아신왕은 백제 역사에 크나큰 흑역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에겐 민폐 대마왕이었고요. 결국 계속된 실패에 화병이 돋았는지 아신왕은 대방전투 이듬해인 405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신왕이 세상을 떠났을 당시 태자 영이 외에 있어서 동생 훈해가 대신 정사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 혈례라고 하는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삼촌이었던 훈해를 살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등 역사가들은 첫째와 셋째 부인은 아신왕이 새롭게 관계를 맺기 시작한 해씨, 그리고 둘째 부인은 기존의 세력가인 진씨나 아니면 이 진씨와 가까운 사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실은 왕위에 오른 이 혈례와 그를 추종하고 있던 진씨 세력,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었던 해씨 세력이 크나큰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태자가 한성에 오지는 못했지만 무단으로 왕위에 오른 혈례가 아니라 정통성을 가진 태자가 왔다는 소식에 해씨들은 더욱더 힘을 받았고요. 여기에 백성의 지지까지 얻게 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해씨들은 혈례를 비롯한 진씨 세력을 전부 무너뜨리고요. 섬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태자가 한성으로 돌아와 아버지 아신왕의 뒤를 이어서 등극합니다. 태자 시절부터 왜 볼모로 가서 무려 8년을 지냈습니다. 꽤 오랜 세월을 지냈기에 국내 정세에는 당연히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데 도움을 줬던 이 해씨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연히 해씨를 이끌던 해충, 해구, 해수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왕권은 아버지였던 아신왕 또는 그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 두 나라와도 평화를 유지했고, 반면에 가야,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외, 그리고 중국의 동진과는 더욱 화친을 유지했었다고 합니다. 전지왕을 왕위에 올리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북동생 부여신, 이 백제왕실이 부여씨죠. 이 부여신을 상좌평에 앉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이 상좌평이라는 직책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전에 얘기했던 육좌평을 대표하는 조선시대로 치면은 영의정, 또 지금으로는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상좌평은 전지왕이 이 동생 신을 특별 예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종의 그 일회성 명예직 정도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동생이 죽고 나면 다시 없었던 자리가 될 그런 운명이었는데요. 처음 상좌평에 앉았던 이 부여신이 이후 전지왕을 지나서 19대 구이신왕, 또 20대 비유왕 3년까지 무려 20여 년간 이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하나의 제도로 굳혀진 겁니다. 어쩌면 전지왕 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상좌평 제도가 생겼다는 걸 들 수 있겠죠. 아신왕 때까지만 해도 병건저평은 진무였습니다. 진씨가 잡고 있었죠. 그런데 전지왕 때의 병건저평은 해구입니다. 병건저평이라면 병권을 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이걸 지금 해씨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병건저평 해구를 시켜서 사구성을 쌓게 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이어서 그의 아들 구이신왕이 즉위합니다. 전지왕은 외에 머물면서 그곳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구이신왕은 백제 아버지와 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가 되겠죠. 왕이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왕위에 앉혀질수록 그 왕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구이신왕 때의 권력은 이 어머니 팔수태후가 쥐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섭정을 했을 거고요.
게다가 이 외왕의 딸로서, 그러니까 외국의 공주죠. 이런 든든한 백이 있었던 만큼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권력을 나라와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음탕한 쾌락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임나 지역을 다스리던 목만치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역시 외인이에요. 이 팔수태후가 이놈을 끌어들여서 궁에서 온갖 지저분한 짓을 일삼고 목만치는 이런 배경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아주 개판이죠. 목만치는 그렇게 폭정을 일삼다가 훗날 반대 세력과 백성들의 반발에 부딪혀 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구이신왕은 이 과정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구이신왕의 죽음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국정을 농단하는 목만치를 제거하려다가 당했을 수도 있고요. 비왕 세력이 목만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해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구이신왕이 이 목만치를 제거하고 싶은데 마침 이 반란을 일으켰던 비왕 세력을 뒤에서 지원하고 협조한 거죠. 정작 이 비왕 세력이 반란에 성공한 뒤에 필요가 없어져서 제거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왕위를 찬탈했던 8대 고이왕, 그리고 11대 비류왕, 13대 근초고왕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용모가 훌륭하다, 성격이 호방하다, 명성을 떨쳤다, 사람들이 따랐다 하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찬양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막 찬양을 해대는 거죠. 그런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 비유왕한테도 그런 찬사가 따르는 겁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바로 이 비유왕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구이신왕을 죽이고 찬탈했겠구나 하고 유력하게 추정하는 겁니다.